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4강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준비가 돼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출력해서 옆에 놓고 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1강, 2강, 3강을 한번 리바이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고요.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매 기초가 나오는데 제1절 경매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는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달달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처음에 경매 신청을 들어가고요. 한 2, 3일 뒤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채무자한테 일단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신 부동산이, 당신 아파트가 지금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당신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그 등기관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가 도달한 날하고 경매 개시 등기가 기재된 날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의 3단계는 첫 번째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금화 단계. 이 잔금 납부가 되면은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빚잔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제 단계.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채무자한테 통지가 도달한 날하고 경매 개시가 된 날짜 시간 중에서 두 개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채무자한테 송달되는 날짜보다는 등기소에서 경매 개시 등기를 하는 게 보통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경매 개시 등기가 된 이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은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처분 금지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아파트 소유권자인 채무자는 처분 금지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가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압류는 또 처분 금지호가 있는 거죠. 그럼 아파트 소유권자는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용의물권 설정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물권 설정도 안 됩니다.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죠. 이게 경매의 첫 번째 압류 단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은 잠깐 관련으로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생각이 갑자기 나서. 자, 이 압류와 관련해서 가압류도 그렇고요. 압류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압류 등기가 되면은 이거는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이라든가 채권이 있는데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일단 재산을 못 빼돌리게 가압류 들어가는 거죠. 이 가압류도 그렇고 압류 등기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채권에서 유래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다 처분 금지호가 발생을 합니다. 처분 금지호. 둘 다 처분 금지호가 발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일단 절차부터 끝내고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경매 신청 들어가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은 채무자한테 통지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경매 개시 등기가 빠르니까 그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압류 효력은 처분 금지호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자는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가압류든 압류든 둘 다 채권인데 둘 다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압류 등기가 되는 순간에 처분 금지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경매 신청 들어가서 경매 개시 등기가 되고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기일이 잡히죠. 보통 한 뭐 두세 달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매각기일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1등을 했을 때 나의 법적 지위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2등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는 거고요. 2등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순위 매수신고를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하고 이 배팅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등하고 2등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갭만 벌어져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쓰내야, 그 근접한 기준이 1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배팅한 금액에다가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이 금액을 초과해서 써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이 간격이 너무 길다는 얘기는 둘이 짰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1등이 무조건 낙찰 받아가지고 2등한테 주기로 서로 간에 약속이 있는 것이고 2등 같은 경우는 얼마간의 금원을 1등한테 준다라고 둘이 짠다는 얘기죠. 이런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쓰는 액수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배팅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10%를 뺀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해서 2등이 써냈을 때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이죠. 근데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한 5%,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1등 하신 분이 잔금 미납을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뭐 어쨌든 잔금 미납을 하게 되면은 2등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를 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워낙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느니 또 다른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시는 분은 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경매 신청 들어가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 입찰길이 잡히고요. 그럼 입찰길에 가서 배팅을 하는 것이고 이때 내가 낙찰 받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빠른 속도로 리바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매 개시 등기, 그 다음 입찰길이 잡힙니다. 입찰길에 가서 배팅을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 1등을 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찰길에 내가 1등을 했을 때 그로부터 일주일 뒤가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길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이제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걸립니다. 7일이죠. 농지증 이때 제출합니다. 농지증 이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 신청서 같은 경우도 이 기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로부터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죠. 또 7일입니다. 여기도 7일이고요. 여기도 7일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뒤에 확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법적 지위는 1등을 했다. 배팅을 했는데 1등을 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요.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 순간에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법적 지위는 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자, 프린트물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기일에, 즉 입찰기일에 배팅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7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걸 갖고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또 일주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죠.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뒤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끝났죠. 그로부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를 해야 되죠. 잔금 납부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보통 또 한 달 잡죠. 뭐 기간은 들쭉날쭉인데요. 한 달 뒤에 이때 빚잔치를 하게 되는 배당을 하게 됩니다. 빚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복 방법 1강에서 공부를 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등을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입찰 잘못 들어간 것 같다, 물건을 잘못 골랐다,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기간의 불복 방법은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불허가 신청. 근데 불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불복 방법이 즉시 항고를 하는 거죠. 즉시 항고를 통해서 재항고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반 항고하고 즉시 항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 항고하고 즉시 항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까지는 뭐 소송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적 영역이니까 굳이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즉시 항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즉시 항고를 거쳐서 재항고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잔금 납부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의 불복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한 달 정도 기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잔금 납부 시까지 보통 30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불복 방법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서 하세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이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잔금 납부까지 다 했다. 자, 여기서 잔금 납부를 한과 동시에 나의 법적 지위는 뭐가 됩니까?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여기는 매수인, 여기는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등기를 넘겨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적 근거는 민법 187조하고 민사집행법 135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소유권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잔금 납부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빚잔치, 다시 말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금 반환 청구.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프린트물 하단에 화살표 뽑아내서 설명을 드렸죠.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빚잔치, 즉 배당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 기간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들어가면 이건 뭐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 공부하시면서 암기할 게 보통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 경매 절차는 그 머리에 달달달 할 정도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부분이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한 2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나오는 말소 기준 등기 이 부분도 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1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제2절 보면은 경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1번 실질적 의미의 경매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있죠.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는 것은 경매의 3단계 첫 번째 경매 개시 등기가 드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잔금 납부를 하니까 법원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잔금이 법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낙찰돼 가지고 잔금이 들어왔으니까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현금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단계가 빚잔치를 했으니까 변제 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갔을 때 3단계인 변제 단계까지 갔을 때 이런 경우에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는 첫 번째 임의 경매가 있고 두 번째 강제 경매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보 물건이 전제가 깔려서 임의 경매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담보 물건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등기부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도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담보권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종류를 보면은 유치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권리질권에 기해서 역시 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건저당권,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13조에 보면은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담법 13조에 의해서 경매 넘어갔을 때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요. 전세권은 전세권 자체에 의해서는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 임의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용익 물건이 아니라 이제 팔아치우겠다 이런 얘기죠. 돈으로 바꾸겠다 이런 취지이니까 더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가 달려 있는 거죠.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때는 담보 물건의 성격이 부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때는 용익 물건으로 사용 수익을 하다가 전세권에 의해서 바로 임의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사용 수익하겠다는 용익 물건의 취지가 아니라 팔아치워서 자기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담보 물건의 성격이 부각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임의 경매라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양가로 2번 강제 경매. 위에 말씀드린 거를 몇 가지가 안 되잖아요. 담보 물건에 해당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서 가등기 담보, 용익 물건 중에서는 전세권은 50%는 용익 물건이고 50%는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임의 경매는 이게 답니다.
임의경매는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에 나오는 몇 가지 하고 특별법에 나오는 가등기담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경우의 것들이 임의경매가 되는 거고요. 담보권 실행경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채권에 의해서 경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양가로 2번의 강제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해서 이걸 갖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 확정 판결서를 갖고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의경매도 가능하고 강제경매도 가능한 것이 바로 전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하고 비교하라고 해서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건 담보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죠. 순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서를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경매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에 있어서는 임의경매란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강제경매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이유는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A, B 양자 사이에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매법원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법원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국가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오라는 얘기죠. 그게 뭐 소송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강제경매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좀 비교해야 될 부분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나머지 그냥 일반 채권은요 전부 다 강제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또는 좀 빨리 가려고 한다면 2주 만에 결판 날 수 있는 직업명령을 신청해서 직업명령이 2주 만에 확정되면 그걸 갖고 강제경매를 들어갈 수 있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2번의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있죠.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압류 단계, 그 다음에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 세 번째 변제 단계 여기까지 갔을 때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매라는 얘기는 이 배당 단계가 없습니다. 빚잔치 단계가 없습니다. 단지 첫 번째 이제 압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찰되면은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 두 번째 현금화 단계, 요 1단계하고 2단계만 구성되고 3단계의 변제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형식적 의미의 경매로 분류를 합니다. 그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매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공유물 분할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 경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3절 가등기가 나오는데요. 가등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8가지로 제한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직접 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법 1장 총칙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 자, 소멸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1번 소유권,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5번의 저당권, 권리질권, 여기서 7번의 채권 담보는 가등기 담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의 임대차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8가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더라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3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할 수 있는 8가지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밑에 6관 가등기를 보세요. 88조. 자, 88조 가등기의 대상이 나오는데 가등기는 제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 한다. 소멸도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소멸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89조 가등기 신청 방법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주의입니다. 공동신청주의. 그래서 그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90조 뭐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91조가 중요하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 같은 경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고 실제법적 효력은 없지만은 그냥 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91조 순위 보존적 효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것이죠. 자, 92조 직권말소 얘기가 나오는데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의 직권말소. 뭐 다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냥 한번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A가 소유권자라고 했을 때 B가 가등기권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죠. 실제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법적 효력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배당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순서를 찜하는 그런 효력밖에 없다는 얘기죠. 배당에 못 들어가고 우선 변제적 효력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가등기인데 C가 등장을 했는데 C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소유권자인 A가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자 C가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C가 소유권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B가 이미 선순위 가등기로 들어갔으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쳐버리면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은 B한테 복귀가 되는 거죠. B가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거고 C의 소유권은 직권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92조 읽어봅니다. 92조.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지금 가등기 들어갔잖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것이죠. C의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항.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 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선순위 가등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뭐 소유권 넘겨받으면 안 되죠. 어차피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쳐버리면은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뭐 경매 공부를 하든 법 공부를 할 때는 원래는 법전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가 뭐 부동산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에도 뭐 법전을 볼 사실상 뭐 시간적 여유가 없죠. 마음은 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공부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론서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전을 옆에 놓고 이제 왜냐면은 이게 학문의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놓고 그 법전을 해석하는 학문이니까 법전을 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실 습관이 이제 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은 뭐 이제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법적으로 좀 많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부터 가등기 담보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약간 딜레이 합니다. 뒤로 딜레이 하고요. 잠깐 뭐 기본적인 차이점만 보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앞에 생략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줄여서 이제 보존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고 담보 가등기 요거 잠깐만 뭐 핵심적인 것만 비교를 해보면요. 뒤에 나오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자, 이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습니다. 순위 보존적 효력 찜하는 효력이 있죠. 그리고 실제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법적 효력은 없다는 얘기는 뭔 말인가 하면은 우선 변제적 효력 이런 거 주장할 수가 없고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못 받습니다. 단지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는 거죠. 그런데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순위 보존적 효력은 뭐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가등기 된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실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실체법적 효력.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얘기 나오듯이 이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등기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순서를 비교하죠. 나중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배당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 실체법적 효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됐든 후순위 담보가등기가 됐든 배당을 받고 나갑니다. 자, 이제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그 다음 시간으로 약간 미루고요.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요. 6페이지를 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말소 기준 등기 이 부분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 다른 말로 해서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이렇게 되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내지는 말소 기준 권리 같은 말이고요. 원래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경매인들이죠. 경매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법학적인 정확한 개념은 아닌 거죠. 법학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이걸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이것이 정식 용어가 되고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경매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경매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뭐 경매를 직접 하든지 어쨌든 간에 경매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매인들 간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공부하실 때 암기할 게 첫 번째, 저희가 1강에서 공부했던 경매 절차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암기하실 게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지금 페이지는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무상으로 이야기되는 개념이고요. 정확한 법률 용어는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말소 기준 등기를 하면 경매를 통하여 당해 물건의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매수인의 인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이런 말소 기준 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매도 사실은 뭐 법학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법학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why, 왜 그렇게 논리를 펴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독서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왜 그런가 그 근원에 대해서 바운드 그 밑바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도 그걸 왜 만들어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하고 경매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매하고 경매. 매매하고 경매 차이점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소유권자입니다. 두 번째, B의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이제 요거는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B의 저당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C가 전세권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전세권. 그 다음에 네 번째, D라는 사람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봤을 때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소유권을 갑이 샀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매매를 통해서 넘어갔을 때에는 경매하고 다르게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잡다한 권리들, 저당권이나 전세권, 뭐 담보물건이 됐든 용익물건이 됐든 가압류가 들어왔던 이거를 그대로 떠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라는 소유권자는 A로부터 아파트를 살 때 이 아파트에 설정된 이러한 잡다한 권리들을 다 떠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그 특약사항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 특약사항에 보통 이렇게 기재를 하죠.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 납부하고 등기 넘겨올 때, 잔금 납부하고 등기 넘겨올 때, 그때 이때는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A가 책임지고 저당권을 소멸시킴을 전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죠. 또는 이 저당권을 떠안고 사는 것이니까 이 저당권의 피담보채 금액만큼 가격을 깎아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갑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1억이면은 이 전세보증금 1억만큼을 깎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A 소유권이 있을 때, 이 A 소유권이 있을 때 설정된 잡다한 것들은 매매를 통해서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걸 다 떠안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매매입니다. 매매. 다 떠안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뭐 가등기가 있으면은 가등기가 있는 아파트를 갑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떠안는 것입니다. 자, 매매는 이런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경매를 보면요. 괜히 좋나요? A 소유권, 2번에 B의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C의 전세권, 이게 저당권이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하나 넣을까요? 뭐 가등기는 아무거나 넣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그럼 A가 아파트 소유권자인데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죠. 경매로 나오면은 여기서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니까 임의경매를 집어넣습니까? 강제경매를 집어넣습니까? 이게 담보물건이잖아요. 담보물건이니까 임의경매를 집어넣는 것이죠. 이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돼 있는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에 다 기록돼 있죠. 이것도 등기부에 있고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바로 임의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의경매에 집어넣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에 기초해서 바로 임의경매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때는 담보물권성이 부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담보물권성이 부각이 되는 거니까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는 만기가 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일반 채권이 있죠. 그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가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 받고 난 다음에 확정 판결서를 기초로 해서 강제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전세권자는 바로 임의경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전세권자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가등기, 청구권 버전의 가등기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아파트가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자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매매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러한 잡다한 권리들을 매수인이 다 떠안는 게 매매란 얘기죠. 하지만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는 이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 넣었다고 했을 때 이 낙찰자는 저당권 날라가고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저당권 날라가고 그 밑에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갖다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말소가 되고요. 그 밑에 것들도 전부 말소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거는 다 날아가고 깨끗한 상태의 물건을 경매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 그걸 이제 보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 집어넣습니다. 임의경매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한번 전제를 깔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경매가 되질 않습니다. 경매가. 왜냐하면은 낙찰받는 사람이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 들어가려고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입찰 대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전세보증금도 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입찰 들어가는 대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전세만 해도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만기 때 돌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경매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또는 입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입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별도로 전세보증금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배팅하는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것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경매를 집어넣은 저당권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입찰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2억에 입찰해서 낙찰 들어갔다. 2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2억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1등이라고 해도 1등으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2억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1억은 못 받는 것이죠. 1억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매하고 달리 소유권에 있는 이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소멸되는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 이런 차이점인데요. 소멸주의 같은 경우는 그 잡다한 권리들이 전부 다 소멸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 권리들은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걸 인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라는 얘기죠. 정리해 보면은 매매하고 경매의 차이점은 매매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얽혀져 있는 잡다한 권리들을 매수인이 다 떠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런 잡다한 권리를 매수인, 다시 말해서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낙찰자인 매수인이 이러한 잡다한 권리를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경매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입찰 들어가겠습니까? 또는 입찰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가에 써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될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또 돈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낙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자는, 경매를 집어넣은 채권자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고 달리 경매에서는 이러한 잡다한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도 날아가고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